근데 이제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래도 여기 남으신 분들은 노력과 열정은 인정받으신 분들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어쨌거나 이제 뭐 하이링, 온보딩 관련해가지고 아니면 어쨌거나 뭐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궁금한 거 아무거나라도 다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수습 기간을 갖는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스타트업에 보통은 이제 들어오려고 마음 먹은 사람이 수습 기간이 있다라고 했을 때 거부 반응이 되게 클 것 같아요. 대부분이 다 거부 반응이 클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해소를? 거부 반응이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네, 보통 2달 수습 기간 다 대부분 붙고요. 수습 기간 후 계약직으로 아니 수습 기간 후 정규직 가는 거는 사실 웬만한 대기업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바로 고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을 안 뽑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 수습 기간이 불안한 사람. 그리고 저는 항상 하는 질문이 예를 들어서 뭐 연봉 5천과 연봉 2,500과 뭐 스톡옵션 지금 뭐 회사 우리 가장 최근 펀딩 받은 가치가 얼마인데 그 기준으로 회사 얼마의 스톡옵션 몇 개 이 둘 중에 뭐 택할래라고 했을 때 연봉 5천을 택하는 친구는 저를 뽑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건 솔직히 얘기해 줘야 돼요. 수습 기간도 마찬가지. 그리고 저희 이프로세스를 다 얘기해 줘요. 뭐 비토 나오면 모릅니다. 아무리 수습 기간 딱 끝나고 아니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네, 10명 중에 9명 되게 수습기간은 냉정한. 100% 연봉 제도예요? 아니면 80%예요? 어떻게 돼요? 수습 기간은 저희가 계약을 따로 하고요. 수습 기간 끝나고 정규직화될 땐 연봉은 협상으로 돼 있어요. 본인이 싫으면 일 안 해요. 그럼 그 수습기간의 연봉은 어떻게 책정돼요? 거의 최저임금. 최저임금. 근데 그 어느 정도 브랜딩과 금융 쪽이라서 이게 사실 초봉이 높지 않나요? 그거는 엔트리가 인센티브가 좋아서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근데 저희 경쟁사보다는 많이 줘요. 그래. 저희 경쟁사 워낙 크기 때문에 경쟁사보다는 많이 주고, 그다음에 저희는 그 일을 정말 잘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올려주고요. 못하는 친구는 깎거나 내보내는 걸 다 알아서 좀 굉장히 타이트하게 많이 해주시죠. 교수님도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저도 그건 되게 공감하는 부분인데 수습 기간을 줘요. 그리고 그때 얘기하는 것은 회사가 당신을 간보기 위해서 수습을 하자가 아니라 당신이 회사를 간봐야 된다. 정말 여기 와서 왜 이 험한 상황에 함께 해서 꼭 이걸 할까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못 찾으면 나중에 뭔가 애매하게 같이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핏이 정말 맞는지 확인하는 기간으로서 저희는 3개월을 해요. 그리고 뭐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하여튼 최소 2개월이고 3개월 기간을 갖고 하는데 그 대신 저희는 그 회의는 정기적으로 그 뽑는 것과 동일하게 제시를 하죠. 그냥 수습기간에 지금 왜냐면 저희는 대부분이 뭐 신입이나 주니어가 아니라 이렇게 경력직 연차가 되는 사람들 위주로 몇 명을 뽑아가는 거라서 그렇게 한 거고. 근데 중요한 건 그 정보를 많이 같이 쉐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판단을 할 수 있으려면 회사가 그 직원을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같이 일을 하고 더 보면 함께 진행해 보면 알지만 그 사람의 회사를 알기 위해서는 그냥 일 좀 겪어보니까라는 맥락만 가지고 보고 보는 것보다 좀 더 명확하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죠. 하려는 계획은 뭐고 실제 현실적인 재무 상황까지 포함해서 주기적으로 그걸 정기적으로 저는 공유를 하는 편입니다. 네, 일단은 처음에 규모가 작을 때는 수습이 오면은 이런저런 일도 주고 확인을 하고 하는데 조직이 어느 정도 커지면은 사실은 자기 할 일도 바쁜데 수습을 챙기거나 이럴 부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현재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저희는 수습이 오면 거의 다 채용을 하니까 뽑아놓고 이렇게 일 시킬 때 보면은 되게 답답하거든요. 지금 그걸 왜 들어왔지? 근데 창업하시면 안 그러실 거예요. 말기도 못 알아듣는데 그래갖고 근데 이제 어떻게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는 그리고 처음에는 한 6개월 정도 방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면은 그 다음 조금씩 일을 주고 계속 방치했는데 계속 놀고 있으면은 그냥 내버려 두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직이 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 5-6명 정도는 그렇게 뭐 관심 갖고 하는데 10명이 넘어가면은 방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렇지는 않나요? 근데 그 수습이라는 말이 좀 약간 중의적으로 지금 혼동되는 것 같은데 예. 경력자와 수습 기간을 갖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거고 그냥 신입 직원처럼 정말 수습 실제 지금 국기 진입하는 친구는 좀 다르죠. 그건 교육의 측면에서도 봐야 되고 그건 좀 관리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얘기해 나왔듯이 저도 어떻게 보면 좀 큰 회사에 이렇게 공적인 생활을 쭉 하다가 창업을 해보니까 정말 이걸 왜 했지라고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할 정도로 그 황량하죠. 힘들죠. 근데 그 밀도나 긴장감이 되게 높고 신경 쓸 게 너무 많고 더군다나 일 잘하는 선수보다 좀 못하고 힘든 선수는 무슨 사랑하는 연인도 아닌데 잠자기 전에도 계속 생각하고 일어나면 또 그 친구 생각나고 내가 제일 많은 시간을 써서 또 막 면담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조직이 건강하게 잘 돼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그 어떤 여파가 커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마이크로하게 이렇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솔루션 찾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되죠. 되게 힘들긴 하죠. 하지만 그건 당연하게 그런 밀도 있게 뭔가 일어나고요. 그런 거가 되게 소모적이고 막 너무 힘들어요로 끝이 나지 않고 그래도 좀 쫄깃쫄깃하고 너무 피곤하긴 한데 재밌어. 내가 이제 하여튼 이거 잘 해야지. 계속 그걸로 결론이 난다는 게 아직은 붙잡고 하는 이유죠. 그게 아니면 이제 하면 안 되는 일이죠, 정말.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하이어링은 되게 많이 해봤어요. 제 팀도 지금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뽑는 거는 잘 뽑을 자신이 있는데 파이어링은 사실 거의 해본 경험이 없거든요. 혹시나 파이어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걸 아예 계약서상에 명시를 하시고 시작을 하시는 편이나 아니면 그냥 이제 수습 끝나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온보딩 되는데 이게 몸조차 온다 생각이 됐을 때 이제 팀 내에서 결정하시는 건 어떤 그거는 사실 근로기준법상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파이어링은 아니죠. 그러니까 나가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통 스타트업이 그러니까 저희도 뭐 펀딩 받은 게 한 25억 정도 되는데 그게 사실 20명이면 벌니 한 월 적게 써도 한 8천에서 9천 나가고 저희 같은 경우에 뭐 들어오는 게 뭐 많이 들어오면 1억, 적게 들어오면 뭐 2천 이러기 때문에 넷번이 계속 왔다 갔다 거려요. 그럼 그 정도 돈을 쓰는데 시간이 뭐 2년 남았냐, 1년 6개월 남았냐,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하냐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재무제표를 공개해야 된다는 게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되게 적거든요. 근데 HR적으로 문제 있는 친구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인게이지가 안 되거나 아니면 그냥 사람이 아닌 경우. 인게이지가 안 된 거는 이 친구의 능력은 되는데 본인의 능력의 반 이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냥 안 되는 친구는 계속 부정적이거나 배우기 싫거나 뭐 아니면은 일하는 척을 하거나 하는 이슈에는 그러니까 후자인 경우에는 파이어링을 해야 돼요. 그 파이어링을 안 하면 나머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어져. 이게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잘 안 된다. 저런 애를 왜 놔두지? 열심히 일 안 해도 뭐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를 해보자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한 명의 임팩트가 대기업에서 일하시는 거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거를 파이어링을 못하는 대표가 있는 스타트업에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조직에 대한 그 책임이랑 그 조직을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업계 의지 그런 게 이건 제 생각입니다. 너무 약한 게 아니다. 그래서 근데 파이어링은 근로기준법상 파이어링이 아닌 안녕히 가세요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3개월 월급 더 주시고 계약 종료하세요. 그거는 굉장히 이제 웨스턴한 컨셉인데 어떤 식으로? 퇴직금을 주죠. 1년 이상 일했으면 보통 퇴직금 안 주면 제가 감옥 가니까. 네. 근데 퇴직금 전이면 1년이 안 된 근로자의 기준으로는 파이어링을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하는 친구는 저는 안 보고 그런 얘기를 할 사람이면 저는 철저하게 인터뷰 때 그런 거 보여요. 왜냐면 그게 팩트거든요. 우리는 그런 거 해줄 수도 없고 우리 업사이드를 쉐어하고 내가 심지어 나는 구주도 줘. 그다음에 스탑 옵션도 들어오자마자 바로 주총해서 저희 줘요. 그럼 근로계약 기간이 1년제예요? 아니요. 저희 정규직이죠. 그래도 뭐 재협상하는 게 기간의 텀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연봉제
연봉제 협상은 저희가 알아서 계속 올리거나 깎거나 실은 나가야죠. 이게 굉장히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진짜 나쁜 회사 같지만 저희 지금 직원들은 다 직원들이 본인 친구들 데리고 와서 일하고 있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일하려는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이유는 대기업과 다르고 이 회사 잘 될 수 있겠네 거든요. 이 회사 잘 되면 아까 네이버 말씀하시던 내가 이거 4번 몇 번이지? 라는 생각이 아니면 열심히 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걸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회사 잘 될 수 있어. 야, 너 친구 나랑 같이 SI에서 일했던 프론트 개발자 전화해서 너 여기 와봐 괜찮아. 뭐 업무량도 자율적으로 해주고 주식도 주고 일 진짜 열심히 하면 주식 계속 올려줘. 미쳤나봐. 우리 거 깎고 있긴 하지만 못하는 게 깎고 있긴 하지만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스스로 부르는 게 가장 아이디어인데 저희는 일단 그 단계가 돼서 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좀 잘 안 되고 있을 때 지금 특히나 불경기에서 연봉 합감이나 이런 커팅 같은 거는 또 반대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성장하다가 연봉을 삭감해야 되는 때는 저는 회사 이미 망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거길 버텨야 되긴 하지만 그거를 미연에 막아야죠. 그래서 대표의 능력이 미리 펀딩해 놓는 거고 그 다음에 펀딩 해오는 지표를 갖고 오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동기부여를 하는 거고 처음 시작할 때는 초기 멤버들은 베이스를 낮게 하고 보너스 제도였어 주로 아니면 그냥 초봉이 보너스는 이익이 나요. 보너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 초기 멤버들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왜냐면 자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을 때 뭐 펀드 전이거나 아니면 처음에는 뜻이 맞아야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살 거야? 이런 거 해보면 어때 해서 약간 미쳐야 돼요.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면 안 해요. 왜 해요? 그냥 자기의 그 계획된 안정성을 가져가야겠죠. 근데 어차피 자기 삶이라는 것이 뻔한 트랙으로 갈 거라고 생각할 때 그 자체가 싫은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고민을 함께 나누는 데 있어서 동지가 만들 확률은 있죠. 다만 좀 그걸 너무 무모하게만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가능할까에 답을 좀 만들어내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뭐 돈을 조금 더 줄게 그러면 뭐 이런 거는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보상은 분명히 중요하죠. 그게 필요하고 같이 고생을 열심히 한동안 해야 될 텐데 그걸 하고 났을 때 그 성과가 뭐 일단 사회적인 가치를 만드는 거니까 그 뿌듯함도 있을 거고 더불어서 이 내가 지금 그냥 멍청이 하는 것보다는 더 의미 있는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 근데 시간 지나다 보면 정말 뜻이 맞고 이 만드는 게 괜찮으면 망해도 괜찮아. 그 시간은 손해는 아니야라는 게 나오면 그게 좀 저는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안 되죠. 주식을 알아줘요. 저희는 사실 초기 시작한 주주가 50명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저희는 금융권에 있기 때문에 사업은 진짜 사실 저는 웬만한 뭐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가거나 방송에서도 그랬고 도시락 싸우면서 말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나라 컬처가 그게 안 돼요. 이거 사업하면 안 되는 건데 자꾸 막 사전 주시고 그러면 이게 과연 이게 위하는 건지 저는 제가 직접 사업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강한 사람들이 뭉쳐서 저희 50명이 주주가 돼서 물론 이제 저희 공동대표 2명 지금 제일 많긴 하지만 50명이 처음에 같이 시작을 했고요. 이 50명은 뭐 은행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뭐 금융 당국에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모였던 얘기는 똑같아요. 세상을 바꿔보자요. 그러니까 사업의 출발점은 문제를 찾는 거잖아요. 문제는 저희는 하고 있던 금융에서 문제를 찾았고 진짜 금융이 있어야 할 곳이 이제 앞으로는 지금 경기의 흐름상 스타트업 쪽에 자금을 대주는 건데 그 자금을 대주는 제도가 온라인으로 풀린 게 이제 크라우드펀딩 제도고 와디스 같은 경우는 너무 스타트업을 많이 올려서 투자자들이 분명히 저거 제소하고 악순환이 될 거다. 말도 안 되는 채권도 하고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의미 있는 자산을 제공해야지 이 제도가 선순환이 되고 여기서 투자해서 이익을 향유한 사람들이 있어야 이게 선순환이 돌면서 스타트업의 자금 줄이 트인다. 그러려면 기관 먼저 시작해야 한다. 이런 철학을 갖고 저희가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50명이 저희는 자본을 굉장히 높게 시작했고 여러 명이 시작을 해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경영을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좀 굉장히 조심스럽게 시작된 스타트입니다. 신동희님 그 숫자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진짜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 네. 숫자를 딱 보고 이거는 적자 사업이다 그러면 계속하면 적자 점점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잘 맞추셔야 돼요. 안 그러면 거기서 틀어지면 아무 답이 없어요. 매출이 올라가면 망해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거는 뭐 여러 개 지적을 받았지만 그런 것보다는 한 2주 전부터 계속 매달렸던 게 그쪽에 수시 타산을 맞추는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하고 그러니까 한 7, 8년 동안 계속 했던 업무 자체가 이제 금융이나 뭐 재무 쪽이 이런 쪽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공부하면서 몰랐던 것들이 너무 많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갑자기 뭐가 튀어나오고 계산 다시 해야 되는 처음부터. 이 짓을 거의 한 2주째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제가 봐도 너무나도 엉성해서 가정도 너무 많고 그런 거를 여쭤볼 데가 없어갖고 근데 대부분 네. 발표를 하시면 거기는 안 건드릴 거예요. 왜냐면 그 앞단에 네, 해결해야 될 맞아요. 문제가 있거든요. 소싱을 어떻게 하고 큐레이션을 어떻게 할 건지. 그 소싱이나 큐레이션 자체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랑 굉장히 유사해요. 저는 지금 벤더에서 그 의류 이제 OEM, ODM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싱 업체 뚫는 거, 소싱 업체 핸들링하는 거, 그리고 소싱 업체 단가 조절 뭐 이런 쪽은 어느 정도 사업의 구조 아니 뭐 그냥 가격의 구조만 좀 파악이 되면 자신이 있어요. 그거는 핸들링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이게 과연 돈이 나중에 될 것인가가 저는 좀 궁금한데 이 부분을 맞춰도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해보고 나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여기저기다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여쭤보고 싶다고 얘기하는 게 이거를 저희 금융 섹터에서 그걸 샌드위치 마켓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위로는 올라갈 수 없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코스트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매출이 늘면 늘수록 이게 고정비도 늘어가는 컨셉이거든요. 사람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쓰셨던 마진으로는 예를 들어서 8천에서 1억 3천 갖고는 거기다 만약에 또 사입까지 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사입 코스는 안 들어가거든요. 업프런트 작은. 그건 사실 사이 코스트로 넣는 거서 제작 코스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심지어 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안 그러면 정말 본인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준비를 한 다음에 뭐 도움을 잠깐 뭐 바쁘시지만 그냥 엑셀로 계산해 보시면 돼요. 네. 아까 13,000명 대상으로 하면 내가 업프런트로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해 보시면 뭐 하는 일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어차피 답이 안 나오니까 하지만 거기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한 다음에요. 정말 찾아서 한번 뭐 잠깐 뭐 한 30분 정도 시간 내달라고 부탁드린 다음에 그걸 보여드리고 코멘트를 그때 받으세요. 왜냐면 지금은 너무 없어서 이 상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간단하게 계산하는 거 좀 회사에서도 늘 하는데 저희 회사는 재료비에 되게 민감해요. 거의 TV를 만들기 때문에 뭐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만드는데 재료비 뭐 일부러 올라가는 거 굉장히 극단적으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재료비는 전체 판가의 3분의 1을 넘으면은 그거 하지 마라. 근데 그게 주먹구구식으로 그게 농산물도 대략 다르고 3분의 1 정도 섹터별로 주얼리 같은 경우는 한 3분의 1 정도 맞추면은 이것저것 하면은 얼추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협력업체거든요. 아, 저희는 여기랑 또 완전 다르거든요. 3분의 1로는 못해요, 사람.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가 없어요, 아예 아이템. 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카길 다니셨네요. 네? 카길 다니셨네요. 아니요. 근데 저는 그 아까 프로필을 열심히 많이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잡아서 설명 잘 해주셨는데 그 사람들 FGI나 뭐 이렇게 목소리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 실제 구독할 예. 일단 사람들의 니즈가 어떤지 저요. 같은 팀이었어요. 저희 회사에 그러니까 우리 벤더다 보니까 여자 직원들이 한 60%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심스럽게 뭐 준비한다는 얘기도 안 하고 돌려하면서 설문조사도 하고 제가 아까 전에 저기다 넣는 건 다 다른 데서 설문조사를 미리 해놓은 것들이에요. 논문에서 하나 갖고 왔고 그다음에 외국 주얼리 센터라고 이제 매년 이렇게 좀 공신력 있는 데인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발표하는 자료들을 이제 캡처해 갖고 와서 분석을 한 건데 실제적으로 제가 똑같이 이제 한 30명 정도는 앉아갖고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물어봤는데 반응들은 되게 그러니까 이 아이템에 대해 설명이 아니라 소비하는 속도나 그 패턴은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서 내일 당장 버려도 사실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 사서 오늘 꼈는데 마음에 들어. 근데 이거 퀄리티가 너무 썩는 것 같아. 그냥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소비가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서 그렇게 되면은 어디 한번 구독하면은 괜찮지 않겠니? 라는 게 이제 저의 초기의 생각이었고, 그다음에 자료조사 하니까 맞는 건데, 이게 타선을 맞추려면 이제 단가를 계속 낮춰야 되는데, 단가를 낮추다 보면은 알러지나 이제 아이템이 좀 부려지거든요. 네, 그게 저는 접근이 뭐 제가 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때 충동적으로 구매를 할지언정 어떤 그거는 기분을 사는 거고 내가 뭔가 그 가치를 누리는 거고 이런 건데 구독 서비스란 거는 이제 예민해지는 정도가 높아진다고 봐요. 그 통신요금 정도나 이제는 좀 관용도가 높아졌지만 사실 그것도 알뜰요금제 넘어가고 싶어하고 다들 그러듯이 월 33,500원짜리 저는 상당히 그 무서운 장벽 같거든요. 한 번 지르는 걸 10만원, 20만원 지르는 걸 어떻게 한다고 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고객들에 대한 그 내용을 잘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차라리 그런 사람들한테 혹할 만한 정도의 베네핏을 구독 모델 자체를 일단 그 붙잡게 만드는 그러니까 훨씬 싼 값에 월 뭐 한 단돈 10,000원 정도로 월 한 3만원, 5만원대의 플랜처럼 그 값어치를 누리세요라고 해서 붙잡는 고객 집단이 이만큼 생긴다면 그들을 데리고 뭐 광고 모델을 만들어 보든지 아니면 아까 그런 커머스 모델을 붙여서 한다든지 그게 오히려 수익 모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 자체를 갖고 하기에는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라는 게 계속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계속 모델을 맞춰온다고 했는데 사실 저게 너무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저 구독 서비스를 하게 되면 아마존 프라임처럼 너네가 여기 와서 구매를 할 때 할인율을 굉장히 많이 줄게 대신에 이제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어야지만 이 가격에 살아갈 수 있어. 이런 서비스를 메인으로 하면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서 가게 계산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계산이 안 맞아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의 니즈도 있고 소비 패턴도 있고 확실히 보이는 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돈이 되게끔 맞추느냐를 고민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뭐 제가 굳이 지금 잠깐 들은 생각에서 그렇긴 한데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공산품 기준의 누구나 표준적인 그런 거라면 정말 저가 모델로 가는 게 맞을 거고 오히려 한 번씩 지를 수 있는 거는 나만의 아이템, 희귀 아이템들 갖고 당신한테 어울리는 스타일로 이런 거 제안을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값어치는 충분히 그런 공방들하고 이렇게 좀 연결을 해서 많이 한다든지 뭐 혹은 지금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저도 이제 새로 하는 그 사업은 인플루언서 마케팅 같은 건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커머스 연동하는 부분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특히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커머스 연동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그 걔들도 플랫폼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어프로치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 인플루언서 마케팅 이런 쪽하고 뭐 협업 구조를 잘 짜든지 하면서 이 액세서리 부분에 있어서는 대표 1위 사업자를 선정하는 아예 그 시장을 그렇게 만들어 본다든지 조금은 더 특화시켜서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을 모으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훌륭한 아이템일 것 같은데 그거 자체로 수익을 내려고 생각하면 왠지 더 힘들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그냥 인사드렸는데 그 뭐지 그 지난주에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 고가로 해서 일단 많은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수익을 내지 않고 손에 푼만 줄면서 왜 은행도 그렇잖아요. 이제 기본 창구에서는 돈 안 나오잖아요. 어차피 VI 공급에서 돈을 많이 버는 거고 우리가 신뢰를 갖고 있는 곳이라는 걸 위해서 어떤 시스템이나 체계를 갖는 건데 기반을 깔고 가되 그런 수익을 뽑을 수 있는 핵심 경쟁력은 뭐 고가 모델이 됐건 커머스 거래 모델이 됐건 좀 연동해보는 게 어떠냐 정도의 이제 이야기. 이게 출발점이 지금 하셨던 업무랑 연관돼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게 우리나라 창업의 가장 잘못된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출발점은 프로블럼 파인딩부터 돼야 되는데 이 지금 프로블럼 파인딩이 25대 20대 중반에서 30대 여성분들의 어떤 문제점인지 저는 아직도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게 불편한 건지 아니면은 누가 나한테 큐레이션을 안 해주는 건지 아니면은 난 한 달에 계속 뭔가를 사고 싶은데 그걸 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가는 게 싫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로지스틱스를 푸는 거지. 아니면 나는 결정장애가 있어.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 골라줬으면 좋겠어. 라는 건지. 거꾸로 그 가서 둘러보고 그거 착용도 해보고 그거 즐기는 거 아니에요? 그걸 그걸 안 즐기는 사람들을 타겟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게 저는 저는 악세사리 하면서 모르겠는데 시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했었잖아요. 문제 정의랑 해결 방법이 두 가지만 아주 명확하면 맞아요. 사업의 거의 50% 이상이 맞아요. 성공을 하거든요. 근데 일반하면 우리나라 창업의 대부분 문제점이 내가 뭘 알기 때문에 그럼 이게 돈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 계속 꼬여서 왜 어디서 뭐 BM에서 꼬이는 게 아니라 하여튼 꼬여서 보면 가장 큰 문제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내가 어떤 관점으로 나의 경쟁력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냥 시리즈 A, 프리시리즈 A, 뭐 크라우드 펀딩, 뭐 엔젤 펀드, 직원 고용 계속 막혀요. 저는 오늘 계속 드렸던 질문은 그겁니다. 정말 다시 한번 무슨 사업을 선정하든 아니면 지금 내 사업에 있어서 누구의 어떤 문제를 나의 어떤 경쟁력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1분이건 5분이건 30초건 간에 그게 정말 강력하게 빡 쳐야 되거든요. 심지어 경쟁사가 있으면 괜찮아요. 경쟁사의 문제가 뭔지를 얘기하면서 하셔도 되거든요. 나는 이걸 다르게 풀 거다. 나의 경쟁력을 근데 그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는 부분에서 네, 아니 다행히 제가 볼 때는 손님 방향을 아니요, 했다가 골프장 방향을 그래서 했다가 내가 말이 억울하거나 아니면 이 비즈니스를 다 다시 한번 이해 못해서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문제 정의가 클리어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봤잖아요. 계속 근데 클리어하지 않아요. 근데 본인은 머릿속에 클리어하죠.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다른 경쟁사에서는 지금 홀세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골프장들 돈 망하고 있다. 그게 아니죠. 문제잖아요. 그게 문제가 이게 안 엮여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그만 데는 홀세일 하면 더 나아요. 차라리.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그건 단기적인 거고 왜냐면은 그걸 계속 그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들이 계속 얼라멘트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들도 그건 돈을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돈을 벌어야 되는 거니까 그 업체도 그래서 계속 그 홀세일을 아니요, 그 상담을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가정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렇게 해결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방법을 해결이 안 될 거야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문제 정의가 현재는 없지만 미래감이 생길 거야. 뭐 이런 형태의. 근데 그건 너무 상식적이에요. 왜냐면 떨이 세일로 예를 들어 항공사에서 제주항공에도 아무리 다른 사람이 도매로 샀어요. 근데 제주항공에서 열심히 5만 원 팔고 있는데 걔네들은 홀세일로 10,000원을 푸는 거예요. 지네 재고 털려고. 네. 그럼 브랜드가 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자기네하고 직접 자기 물건 갖고 하는 거 이렇게 많고 그건 너무 뻔한 로직과 이런 시나리오들인데 이거를 뭐 이렇게 앞에서 그거를 막 풀어서 아니요, 근데 똑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항공사는 개수가 몇 개 안 돼요. 골프장 엄청 많아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아무튼 항공사는 비행기가 한 번 뜰 때 그 퓨어 커스트가 픽스돼 있어요. 골프장은 90% 차나 80% 차나 비용이 더 들어가진 않아요. 아니요, 그래도 메인테넌스는 픽스드잖아요. 픽스인 네. 것처럼 시트도 픽스인 거고 뭐 이게 ROI에 대한 그게 딱 픽스여야 되는 네, 거. 그러면은 떨이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죠. 왜냐면은 그게 자기네 직접 프라이싱하고 그게 경쟁이 되는 거죠. 내가 골프장 오는데 내 물건이 다른 사람이 틀고 있어. 근데 그렇게 나오는 못하는 골프장들은 악순환이. 디맨드에 문제가 있는 골프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이스트밸리나 렉스필드 이런 데가 막 나오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디맨드에 문제 있는 애들이 네. 왜 그렇게 하냐면 디맨드가 없기 때문이에요. 가격이 내려와야지만 디맨드가 그 프라이스 맞아요. 엘라스티시가 있는 제품이에요. 네네. 그럼 프라이스 엘라스티시가 있는 제품에 사람들은 여기 싸면 가요. 안 싸면 안 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그 사람들을 그 홀세일 애들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홀세일이 해주는 그거는 다 이해가 되는 상황이지만 이게 지속될 수 있는 그 예를 들어 이제 어디를 예를 들어야 되냐 뭐 예를 들어 뭐 송동 골프장이 있어요. 퍼블릭 나인홀인데 거기에서 그거를 계속 홀세일에서 주면서 이렇게 판매를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네들의 컨트롤이 없는 거죠. 자기 비즈니스에 대해서. 그럼 망해버리는 게 왜 그렇죠? 디맨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디맨드가 없다고 해서 그냥 앉아서 없는 게 아니라 찾아야 되는데 그들이
수수료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제 홀세일을 믿고 맡긴다고 해서 되는 일이 근데 아니다 걔네들 보니까. 고생하는 것보다 그러면 내가 골프장 직접 내가 다 어차피 그러면 팔지 알죠. 않는데. 그럼 자기네들이 자기가 팔았을 때 아무런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보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 사이트에 무슨 누가 이런 식으로 예약을 하니까 유입 전략 뭔가 조금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더 이렇게 그런 뭔가 프로모션을 적용하거나. 아니죠. 그거는 이것만 봐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그렇게 여러 골프장을 계약을 해서 내가 밖에다 커스텀들한테 판다라고 하면 나는 리스트 다 보여줄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좋은 골프장부터 보여줄 거라고요. 예를 들면 물론 싼 거부터 볼 수도 있겠지만. 네네. 그럼 커스터머도 똑같이 뭐 좋은 데나 위치적으로 가까운 데나 뭐 이런 데로 가고 결국 또 물론 싼 거 찾는 사람들이 있긴 하겠지만 아주 일부일 거라고. 결국은 또 다시 커스터머 많이 없는 문제가 해결은 안 돼요, 사실. 아니 요즘 너무 그러니까 제가 한번 심플리파이 해볼게요. 이런 거예요. 뭐 에르메스 가방이 있고요. 에르메스가 아닌 가방이 있어요. 근데 이 에르메스가 아닌 가방이 에르메스 가격에 안 팔리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팩트예요. 네.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거죠.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조금 너무 여기에 오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게 잘 안 들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저도 한번 생각을 나중에 또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실내 호텔은 팔려도 우리 강릉에 펜션이 안 팔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도 호텔로 봤을 때 소비자가 다른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소비자를 못 찾은 거라는 그렇죠. 생각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죠. 그건 맞아요. 근데 각 속에 고객층이 있고 고객 니즈가 있는데 이게 홍보가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홀셀러들이 갖고 자기네 순수 이익을 conflict of interest로 운영하다 보니까 손님들은 잘 홍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 이익 찾느냐고 바쁘지 이거를 뭔가 정말 차별화되는 포인트와 고객층에 다 맞춰서 고객을 마케팅하는 게 근데 아니고. 홀셀러가 이익을 찾는 게 왜 나쁘죠? 홀셀러는 이익을 어떻게 찾냐면 사람들이 찾는 거를 먼저 보여줄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 마진인데. 그쵸. 근데 근데 사람들이 안 근데 찾는 자기네 갖고 있는 고객층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오픈된 마켓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또는 자기네 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객 풀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고객 풀들은 또 이게 뭐지 트랜스페런트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말의 의미대로 뭔가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골프장이 그런 밸류를 보여주면서 프로모션 안 하다 보면. 그러면 무슨 프로그램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이런 데들은 걔네들이 홀세일한테 뭐 파나요? 네, 지금 이제 온라인 마케트들이 있어요. 지금 예약할 수 있는 데가 해외 사이트에. 그럼 그들이 다 allotment를 받아서 이제 자기네들이 파는 거죠. 근데 문제는 받기는 받았는데 팔지도 못해요, 첫 번째. 그래서 걔네들도 못 파고 얘네들도 못 팔아. 둘 다 못 팔아서 그냥 로스가 되는 그런